안녕하십니까. 거시경제학 4편입니다.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균형 모형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보다는 좀 약간 수식도 좀 많이 나오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거시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 기초이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거시경제 현상을 또 분석합니다. 그렇지만 뭐 수식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수식에 연연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수식은 설명을 위해서 이제 전개를 위해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9장의 내용에서 거시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 기초 공부하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거시경제의 일반 균형 모형을 보겠습니다. 거시경제 일반 균형이라고 하는 게 뭐죠? 모든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총수요, 총공급 균형입니다. 그래서 일반 균형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거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 기초에 발전해 가지고 또 나와 있는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학기가 끝날 때까지 다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 만약에 시간이 좀 뒤에 가서 모자라면 남은 내용 중에서 꼭 봐야 될 내용들만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를 갖다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4장의 그 서론 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직은 이제 4편의 서론, 9장까지는 안 갔고요. 4편의 서론에 나온 내용인데 왜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가 중요한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앤서는 루카스 비판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루카스 비판. 자, 루카스라는 학자는 다 아시죠?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루카스입니다. 일찍부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천재 경제학자의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노벨상을 한 번 더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학자입니다. 우리가 루카스 비판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 봤던 그 3편에서 국가경제의 단기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직관적 거시경제 모형, 직관적으로 만든, 논리적으로 만든 거시경제 모형이죠. 그러니까 실증 데이터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만든 거시경제 모형입니다. 여기에서 소비함수를 갖다 가정했습니다. 물론 이 소비함수를 갖다 이제 케인스가 제시한 소비함수입니다. 그래서 소비함수를 갖다 고려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C는 CY-T라고 나와 있죠. C는 CY-T. 여기서 Y-T는 이게 바로 가처분 소득입니다. 가로가 좀 빠졌는데 가로를 갖다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 가로가 좀 빠졌습니다. 가로를 갖다 넣게 되면은 Y-T는 뭐죠? 가처분 소득이죠.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머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C만큼을 갖다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C가 바로 이 소비함수의 기울기고 C는 한계 소비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계 소비 성향 해가지고 1과 0 사이에 있습니다. 그 한계 소비 성향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우리가 승수, 뭐 여러 가지 독립투자 승수라든가 정부 지출 승수라든가 그 승수와 관련해 가지고 승수의 크기를 갖다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때도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승수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게 한계 소비 성향이 그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게 경제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라서 한계 소비 성향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말이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달라진다고 하면 정책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과연 한계 소비 성향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계수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앞에서 봤던 케인스의 소비함수, 케인스의 소비함수에서는 한계 소비 성향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가정합니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했고 이런 가정하에서 여러 가지 그 정책 효과를 갖다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승수도 계산하고 해가지고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가정하에 정책 효과를 갖다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한계 소비 성향이 과연 그렇게 일정한 값을 갖는 그런 개수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루카스 비판입니다. 루카스 크리틱 해가지고 아주 이것도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컨대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감면 정책 몇 번 있었죠. 과거에 레이건 행정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커맨딩 아이치에서 봤습니다만 신자유주의를 갖다가 실제 정책에 옮긴 나라가 두 나라 아닙니까?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옮겼죠. 감세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세를 갖다 깎아주는 이런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자. 그럼 만약에 이때 미래 전망적인 합리적인 소비자, 그러니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 소비자라면 조세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만약에 조세 삭감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현재 세금을 깎아줬으니까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 거죠. 그럼 현재 가처분 소득의 증가에 대한 한계 소비 성향은 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적어도 미래 전망적인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세금 깎아주는 게 일시적으로 깎아준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세금 좀 깎아줬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소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소비 증가분은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조세 삭감의 경우. 반면에 그 조세 삭감이 영구적인 경우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소비를 늘리겠죠. 계속해서 세금을 갖다 깎아주는 정책이 실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뭐요? 소비를 많이 증가시키겠죠. 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를 많이 증가시키면 한계 소비 성향은 1에 가까운 값이 된다는 것이죠. 한계 소비 성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미래 전망적인 합리적인 소비자가 판단한다면, 물론 이제 미래 전망적인 합리적인 소비자 같은 것들은 루카스의 전제하에서 나오는 거죠. 합리적 기대를 갖다 한다는 루카스의 전제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인간이 미래 전망적인 합리적인 소비자냐 하는 데 대해서도 역시 여러 가지 이제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미래 전망적인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정부의 조세 감면 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한계 소비 성향은 일정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면 자, 케인스식의 그런 가정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함수라든가 투자함수 같은 거 이걸 행위함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소비하는 것이고 인간이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행위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함수라든가 투자함수 같은 행위함수의 계수, 대표적인 게 바로 소비함수에서 한계 소비 성향이 바로 그 계수 아닙니까? 한계 소비 성향, C라고 표시했던 한계 소비 성향. 이게 정책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임 베리언트 코에피션트라는 거예요. 정책 변화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 케인스 학파의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는 계수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처럼 만약에 계수가 일정한 한계 소비 성향처럼 계수가 일정한 행위함수에 근거해 가지고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를 갖다 분석한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 주장이 이게 바로 루카스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루카스 비판, 여러 가지 한계 소비 성향과 같은 계수가 일정한 행위함수에 근거해 가지고 정책 효과를 갖다 분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 변화하면 행위함수의 계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루카스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루카스 비판을 벗어날 수 있는 거시경제 모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계나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행위,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많이 따지는 게 바로 이 최적화 행위죠.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뭔가 극대화하고자 하는 게 바로 최적화입니다. 그런데 가계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소득으로 어떻게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게 최적화예요. 마찬가지로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비용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비용 조건 하에서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런 걸 최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카스 비판을 벗어날 수 있는 거시경제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계나 기업들의 최적화 행위로부터 도출한 수요 및 공급 함수, 그리고 각 시장의 균형 조건, 거기다가 정부 예산 제약식을 이용해서 이걸 거시경제 현상에다가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정부 예산 제약식입니다. 가계라면 당연히 소득 제약해가지고 예산선이 있었죠. 그리고 기업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등비용선이 있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 방법은, 접근 방법은 유사하지만 거시경제 모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부 예산 제약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계나 기업들의 최적화 행위에서 도출된 수요함수 및 공급함수, 또 각 시장의 균형 조건,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는 여러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생산물 시장, 화폐 시장, 증권 시장, 노동 시장 등등 각 시장의 균형 조건에다가 또 정부의 예산 제약식을 이용해서 거시경제의 일반 균형을 도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루카스 비판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거시경제 일반 균형이라고 했는데 거시경제를 갖다 구성하는 여러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요 측면에서는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 시장이 있었죠. 가지고 여기다가 정부의 예산 제약식까지 포함해가지고 거시경제의 일반 균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편에서 논의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자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9장에서 공부할 내용이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 그리고 화폐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시장인데 세 시장의 미시적 기초를 갖다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미시경제학적 기초를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가서 10장과 11장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9장입니다. 9장에서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를 갖다 먼저 공부하는데 여기서는 먼저 총수요의 미시적 기초 이걸 파악을 합니다. 총수요의 미시적 기초. 우리가 총수요라고 할 때 총수요를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소비와 투자가 있죠. 소비와 투자의 미시적 기초를 갖다 먼저 분석을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미시경제학의 내용과 어느 정도 연계시키시면 돼요. 그런데 약간 접근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총수요의 미시적 기초를 갖다 파악한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총공급의 미시적 기초를 파악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생산물 시장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화폐 시장의 미시적 기초를 또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서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 다 고려한 일반 균형을 갖다 분석을 합니다. 그건 10장에서 할 일입니다. 자, 9장에서도 그래서 볼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이제 국민경제의 생산물, 이게 바로 실질 GDP입니다. 자, 실질 GDP의 총수요, 실질 GDP에 대한 수요 측면이죠. 실질 GDP에 대한 수요 측면 해가지고 총수요를 구성하는 게 뭐예요? 소비와 투자가 있죠. 소비와 투자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정부 구입이 있고 정부 구매가 있고 또 순수출이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뭐예요? 행위의 주체로서 가계와 기업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와 투자를 갖다 살펴보고 또 총 공급 결정과 관련된 게 뭐죠? 노동시장이죠.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수요 및 공급을 갖다 봅니다. 그리고 나서 화폐 시장의 미시적 기초를 갖다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9장에서 논의할 내용들이 꽤 길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먼저 그 소비함수와 관련해 가지고 가계의 소비함수죠. 근데 여기서는 가계의 평생 효용 극대화예요. 지금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소비함으로써는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평생 효용 극대화. 그래서 가계의 평생 효용 극대화와 기업의 이윤 극대화로부터 도출되는 소비함수하고 투자함수 도출합니다. 그래서 평생 효용 극대화로부터 소비함수 도출할 것이고 또 기업의 이윤 극대화로부터 투자함수 도출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산물에 대한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의 합으로 결정되는 실질 총수요입니다. 이게 정부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부 지출인데 이것도 정확하게는 정부 구매죠. 사실은 정부 구매인데 그걸 합친 겁니다. C 더하기 I 더하기 G예요. C 더하기 I 더하기 G로부터 결정되는 실질 총수요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이제 앞부분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 또 가계의 평생 효용 극대화로부터 도출되는 노동 수요 함수와 노동 공급 함수예요.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이것이 노동시장의 균형 고용량 그리고 총 생산 함수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죠? 총 공급이 결정되는 거죠. 총 공급은 노동시장의 균형과 총 생산 함수로부터
자, 초원 공급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질 초원 공급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자,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의 동시 균형을 의미하는 실물 부문의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화폐 수요의 결정 요인 살펴볼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는데, 자, 소비함수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소비함수로서 제일 먼저 제시된 게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이죠.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뭐 이런 게 없었죠. 케인즈에 의해서 처음 나온 겁니다. 자, 소비는 같은 기간에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이 절대라는 말을 쓴 이유는 소득의 수준 얘기하는 거, 절대적인 수준. 가처분 소득의 수준, 크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기간에 가처분 소득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가정이 뭐였어요? MPC는 단기적으로 일정하다는 가정입니다. 원래 그 절대소득가설이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온 얘기입니다.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케인스가 처음에 제시했을 때는 그냥 케인스의 소비함수예요. 이렇게 갖고 소비함수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C는 A 더하기 C 곱하기 Y-T. Y-T는 가처분 소득입니다. 소득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 가처분 소득. 가지고 지금 소비함수에 절편이 있습니다. A만큼의 절편이 있어요. 절편이 있고 C는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비함수 그려보기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소비함수를 갖다 그리게 되면 이런 식의 소비함수입니다. 가로축에다가는 Y를 표시를 합니다. 가로축에 Y를 갖다 표시를 하고, 자, 세로축에다가 C를 갖다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1차 함수니까 소비함수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게 소비함수입니다. C. 이만큼의 절편이 있고 절편이 얼마입니까? A가 되는 거죠. 자, 절편 A는 뭐죠? 이게 기초소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 원점인데 소득이 제로 아닙니까? 소득이 제로일 때도 A만큼의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A를 갖다가 기초소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계 소비 성향은 이 자체의 기울기예요. 이 자체의 기울기가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이거분의 이거죠. 이거고. 그 다음에 평균 소비 성향은 뭐죠? 어느 한 점하고 원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가 평균 소비 성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요 점에서 평균 소비 성향을 그린다고 하면 바로 요 점하고 원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예요. 아이고. 요 선의 기울기.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만 요거의 기울기입니다. 그럼 녹색 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의 기울기는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뭐가 더 크죠? 평균 소비 성향이 더 크죠. 녹색 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래서 만약에 소비함수가 이렇다면 APC가 즉 평균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보다 큽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할 때 APC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만약에 소득이 적을 때 APC는 이거였어요. 소득이 적을 때 APC는 이거였는데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 점에서 APC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Y 증가에 따라서 APC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게 케인스 소비함수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케인스의 소비함수에 기초소비가 포함됩니다. 기초소비가 포함되고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인데 이때 소비함수의 기울기가 한계 소비 성향인데 단기적으로 일정하다. 가지고 APC가 MPC보다 크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APC가 감소하는 이런 소비함수. 이게 케인스의 절대소득가설의 특징입니다. 자, 케인스의 절대소득가설이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케인스의 국민소득결정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나온 다음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 또 과연 케인스의 주장이 맞는가 틀리는가 뭐 시비도 걸어보고 했던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이먼 쿠지네츠가 실증 분석을 해요. 자, 쿠지네츠라는 학자 아시죠? 사이먼 쿠지네츠.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자, GDP 개념, 국민 계정에 기초해 가지고 GDP 개념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이먼 쿠지네츠 해갖고 뭐 미시경제학에서는 소득 분배와 관련해 가지고 계량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U자 가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당대 최고의 계량 경제학자예요.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케인스의 절대소득 가설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걸 갖다가 실증 분석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사이먼 쿠지네츠입니다. 자, 쿠지네츠의 결론은 어떠냐? 단기에는 케인스의 소비함수가 맞다 이겁니다. 단기에는 케인스의 소비함수가 타당하다. 단기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APC가 일정하다는 결론을 해요. 장기적으로는 APC가 일정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APC가 일정하다면 APC하고 MPC는 같다는 거죠, 이게. 같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소비함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겁니다. 절편이 없는 거예요. 절편이 없어야 가능한 것이고 절편이 없다면 결국 뭐예요? 소비함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결론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쿠지네치의 실증 분석 결과입니다. 장기에는 APC가 일정하다. 따라서 APC와 MPC가 같다. 이 말은 장기의 소비함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겁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서 이건 실제 데이터 가지고 실증 분석한 것이고 그 당시 당대 최고의 계량 경제학자가 제시한 결론이에요. 쿠지네치의 분석 결과가 맞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그 이유를 갖다가 다양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소비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때부터 소비함수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소비함수 논쟁입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케인스의 절대소득가설이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케인스의 절대소득가설, 소득가설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이게 나왔고 그에 따라서 쿠지네치의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고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소비함수 논쟁이 시작된 거고 이 소비함수 논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경제학이 또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소비함수 논쟁 결과 나온 소비함수가 예컨대 상대소득가설도 나옵니다. 상대소득가설도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먼이 있죠. 프리드먼에 의해서 퍼머넌트 인컴 가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소득 가설이에요. 이거는 퍼머넌트 인컴이니까 항상소득 또는 영구소득이라고 합니다. 영구소득 가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라이프 사이클 가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소비함수가 등장을 해요.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쿠지네치의 실증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2절에서 이제 1절 총수요의 미시적 기초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1에서 봐야 될 과제가 이겁니다. 일단 소비 선택이 저축 또는 차입과 저축은 플러스의 저축이고 차입은 마이너스의 저축이죠. 돈이 모자라면 차입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득 중에 일부를 갖다 소비한다 그럼 저축은 플러스가 되겠지만 차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 선택이 저축 또는 차입 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태적 문제라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소득 중에 일부를 소비하면 나머지는 저축하는 거니까 저축과 소비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동태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걸 고려해가지고 미래 전망적 소비자 앞에서 가정했던 거죠. 미래 전망적 소비자라고 할 땐 결국 뭐예요? 합리적 소비자죠. 미래 전망적인 합리적 소비자의 최적화 행위로부터 주어진 조건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런 최적화 행위로부터 소비함수를 결론 나온 겁니다. 이게 소비함수는 평생 부예요. 라이프타임 웰스 평생 부하고 또 이자율의 함수로 도출하는 겁니다. 그 도출하는 과정이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근데 이로부터 도출한 게 뭐다? 미래 전망적 소비자의 최적화 행위로부터 소비함수를 평생 부와 이자율의 함수로 도출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못하겠지만 투자함수입니다. 기업의 투자함수도 마찬가지로 현실에 맞게 분석을 해야죠. 현실에 맞게 분석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신고전학파, 미시경제학입니다. 미시경제학에서 강조했던 신고전학파의 투자함수를 노출합니다. 일단 전통적인 신고전학파의 투자함수를 노출한 다음에 이로부터 실물 자본 투자에 기업이 하는 겁니다. 투자는 그래서 실물 자본 투자의 한계 비용을 의미하는 게 있죠. 뭐죠? 자본 사용자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물 자본 투자의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은 총 비용의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실물 자본 투자의 한계 비용이 결국 뭐예요? 자본 사용자 비용이죠. 자본 사용자 비용만큼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자본 사용자 비용하고 또 자본 임대 가격 간의 관계 이걸 분석할 겁니다. 투자함수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할 것이고 그 중에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바로 소비함수입니다.
소비 함수를 갖다가 평생 부와 이자율의 함수로 도출하는데 이제 그 과정을 볼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피셔의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이 내용을 먼저 보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먼저 이제 소비 함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소비 함수 관련해 가지고 우선은 일단 미래 전망적 소비자를 갖다가 가정합니다. 미래 전망적 소비자. 미래 전망적 합리적 소비자죠. 자, 이건 미래까지 고려해 가지고 전 생애에 걸친 자신의 일생에 걸친 라이프타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생에 걸쳐 가지고 소득과 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소득과 부를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평생 효용을 극대화한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효용함수나 이런 것들은 플로우 개념이죠. 물론 플로우 개념이지만 그냥 일정 기간 동안의 소비 갖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확장을 해가지고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 생애에 걸쳐서 소득과 부를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그렇게 하고서 평생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소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왜? 미래 전망적 소비자니까 이런 걸 가정합니다. 미래 전망적 소비자를 가정한다. 이런 가정이 그러면 이런 가정에서 만들어진 모형이 쓸모가 어떻게 보면 없을 것 같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소비함수 중에 라이프 사이클 소비함수가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가설. 우리가 MBA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모딜리아니, 브람버그, 엔도 세 사람이 만든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 생애에 걸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비를 배분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이 모형을 만들면 짧은 기간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 생애에 걸쳐서 평생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소비를 정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 전망적 소비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빙 피셔의 피셔 다 아시죠? 어빙 피셔 이거 화폐 수량설을 갖다가 MV = PY라고 해서 정리한 학자가 어빙 피셔예요. 원래 계열은 고전압화 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고전압화 계열의 학자인데 역시 경제학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자, 피셔의 시점간 또는 기간간 해가지고 이걸 인터템포럴이라고 합니다. 인터템포럴 소비선택 모형이에요. 시점간 소비선택 또는 기간간 소비선택 모형으로부터 소비함수를 어떻게 도출한다? 이건 결론이에요. 소비함수를 평생 부와 이자율의 함수로 도출할 것입니다. 이걸 도출할 때 기초가 되는 게 피셔의 기간간 소비선택 모형입니다. 그래서 두 기간을 상정합니다. 가장 단순화한 거예요. 기간간이지만 가장 단순화해가지고 두 기간을 사는. 일단 그래서 모형의 전제입니다. 이거는 모형의 전제해가지고 요거예요. 일단 불확실성이 없는 경제를 상정합니다. 불확실성이 없는 경제에서 두 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사는 하나의 대표 소비자를 상정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 소비자는 일기에 주어진 소득은 Y1입니다. 근데 이미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미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갖고 이거는 A0라고 쓸 겁니다. A0.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반면에 1기에 주어진 소득은 Y1이고 그 다음에 2기에 주어진 소득은 Y2입니다. 주어진 소득은 Y2고 그 다음에 1기와 2기의 소득에 대해서 각각 정액세가 T1, T2만큼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비자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거래합니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거래하고 또한 저축은 뭐예요? 내가 저축한 돈이 누군가 빌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대부가 되는 거죠. 또는 차입을 합니다. 저축 또는 차입을 한다고 하는 모형의 기본 가정입니다. 부호 잘 이해하셔야 돼요. Y1, Y2, A0, 그 다음에 T1, T2.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렇게 수식에 연연해 하시면 안 됩니다. 수식에 연연해 할 것 없이 이건 어디까지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수식에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빙 피셔의 이제 모형입니다. 주어진 가처분 소득과 이자율이 주어졌습니다. 가처분 소득과 이자율은 주어졌다. 이자율도 시장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소비자의 평생 효용함수입니다.
평생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생 효용이지만 여기선 두 개의 기간이 있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평생 효용이지만 가장 단순한 모형입니다. 자, 평생 효용 함수 해가지고 U인데 U는 C1, C2의 함수죠, 당연히. C1, C2의 함수고 일기의 효용은 일기의 소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2기의 소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효용을 합친 것만큼이 바로 평생 효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U가 바로 이제 평생 효용 함수 해가지고 제시가 됐는데 U의 경우에도 한계 효용은 체감합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 그래서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이런 효용 함수를 갖다 제시한 겁니다. UC1, C2 그리고 UC1 더하기 UC2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C1은 1기의 소비, C2는 2기의 소비라고 이제 계속 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자, 효용 함수인데 우리가 효용 함수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뭐가 되는 거죠? 무차별 곡선이 되는 것이죠. 자, 미시경제학 공부할 때 하셨을 겁니다. 미시경제학에도 나오죠. 소비자의 선호 서열 그래프로 그리면 무차별 곡선. 이거 갖다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효용 함수가 되는 겁니다. 선호 서열. 원래 무차별 곡선 이론이라는 게 서수적 효용 이론이죠. 한계 효용 이론은 기수적 효용 이론이고 무차별 곡선 이론은 서수적 효용 이론입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는 상품 묶음에 대해서 어느 게 더 큰 만족을 주는지 순서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순서만 알면 된다. 그래서 서수적 효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이제 자, 무차별 곡선의 특징입니다.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 수준을 가져오는 원래 무차별 곡선이 뭐죠?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두 재화의 배합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동일한 만족을 주는 두 재화의 배합점을 연결한 선이고 하나의 무차별 곡선 위에서는 어떤 점에서 두 재화를 배합해도 소비자의 효용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C1, C2 해가지고 두 기의 소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 수준을 가져오는 C1, C2의 배합이에요. 현재 소비하고 1기 소비하고 2기 소비의 배합이에요. 배합인 무차별 곡선은 역시 전통적으로 우하향하죠.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고 가정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무차별 곡선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XY 두 재화가 아니라 C1, C2를 배합하는 거예요. C1, C2를 갖다 배합한 무차별 곡선.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고 하는 것의 경제학적인 의미는 뭐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말은 이거죠. 이 말입니다. 아래. 소비자는 극단적인 소비보다는 뭐예요? 고른 소비를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한 재화만 구매할 때 극단적인 소비죠. 여기서는 예컨대 C1, C2가 있는데 C1을 주로 소비한다든가 C2를 주로 선호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골고루게 C1하고 C2 골고루 소비하는 걸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말은 극단적인 소비보다는 기간간 평준한, 평탄한 스무딩이에요. 스무딩. 자, 스무딩한 소비를 갖다가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예,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제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말은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하죠. 다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시경제 공부하실 때 알았던 내용들 다 여기에 이제 투영하면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중요한 건 가로축은 C1입니다. 1기의 소비고 세로축은 C2의 소비예요. 그래서 C1과 C2의 소비간 무차별 곡선입니다. C1과 C2의 소비간 무차별 곡선. 원래 무차별 곡선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무차별 곡선. 만족의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무차별 곡선을 등 효용 곡선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지도에 있는 등고선에서 나온 거예요. 해발 고도가 똑같은 곳만 연결한 곳. 여기서 등 효용선은 뭐예요? 똑같은 효용을 주는 두 재화의 배합점만 연결한 거.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무차별 곡선이 있다고 하면 이 점에서 두 재화를 배합하나, 요 점에서 C1, C2를 배합하나, 요 점에서 C1, C2를 배합하나 뭐예요? 소비자가 얻는 효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한계 대체율입니다. MRS인데 여기서는
자, C1, C2. 자, C1, C2가 한계 대치율입니다. MRS C1, C2. 기울기가 바로 한계 대치율이라고 하는 거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의 일기 예산 제약식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일기 예산 제약식. 일단은 자, 일기의 소비입니다. 일기의 소비고 또 저축이 있죠. S는 저축입니다. 일기의 저축 또는 차입이에요. 이거하고 A0가 뭐죠? A0가 이전부터 있었던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A0 일기 초, 이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일기 초에 보유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A0다. Y1은 일기 소득이고요. 거기서 T1을 뺐죠. T1은 뭐예요? 일기의 정액세입니다. 그래서 C1 더하기 S 저축하고 자, 소비 일기의 소비하고 저축을 더한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전부터 있던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더하기 일기의 소득 빼기 T1이 같다는 겁니다. 이게 예산 제약식이에요. 자, 여기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만약에 이것저것 다 뺀다. 이것도 없다고 보고 이것도 없다고 봐요. 그러면 Y는 뭐예요? C 더하기 S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Y는 C 더하기 S죠.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일기의 소득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더하고 또 세금 빼고 하면 또 같아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C1 더하기 S 이퀄 A0 더하기 Y1 빼기 T1이다. 그래서 여기서 S는 바로 일기의 저축 또는 차입입니다. 일기의 저축 또는 차입이고 만약에 S가 0보다 크다면은 뭐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S가 0보다 크면 저축자고 S가 0보다 작으면 돈이 모자라니까 차입해야죠. 이것도 자,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올 얘기니까 여기서 의미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S가 0보다 크면 저축자, S가 0보다 작으면 차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축자하고 차입자 나눠서 구분할 거예요. 다음엔 이익이 예산 제약식입니다. 소비자의 이익이 예산 제약식 해가지고 자, C2는 원래 C2도 Y 더하기 S죠. Y 더하기 S인데 요거하고 S 더한 건데 세금 들어가니까 세금 뺀 거예요. Y 더하기 S 빼기 세금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S에 뭐가 들어가요? 1 플러스 R이 들어가죠. 1 플러스 R 이익입니다. 이익이기 때문에 뭐예요? 실질 이자율을 갖다 감안해가지고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기의 저축인데 이기에는 그 저축한 것의 가치가 1 더하기 R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죠.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C2는 소비자의 이익이 소비고 Y2는 이익이 소득이고 T2는 이익이 정액세 그리고 R은 실질 이자율입니다. 금융 및 실물 자산의 실질 이자율인데 이게 바로 뭐죠? 일기 소비로 나타낸 R은 일기의 소비로 나타낸 이익이 소비의 상대 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기 소비로 나타낸 이익이 소비의 상대 가격 이게 바로 R입니다. 이자율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금융학과니까 뭐 이런 것들 좀 더 빠삭할 겁니다. 아마 다른 과에서 얘기하면 좀 답답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지금 아마 수월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예산제약식 2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의 평생 예산제약식을 만들어야 돼요. 평생 예산제약식을 만들려면 이익이 예산제약식에서 이익이 예산제약식을 S를 중심으로 정리한 겁니다. 좀 전에 봤던 이익이 예산제약식을 S를 중심으로 정리한 거예요. 자, 이거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C2 빼기 Y2 더하기 T2 분자죠. 분자는 S 곱하기 1 더하기 R과 같잖아요. S 곱하기 1 더하기 R과 같죠. 이게 좀 전에 나왔던 식인데 S를 중심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예산제약식을 S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C2-Y2 더하기 T2 나누기 1 플러스 R이에요. 가지고 이제 현재가치죠. 이게 S의 현재가치 해가지고 1 플러스 R로 나눠서 구합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일기 예산제약식에 대입한 거예요. 일기 예산제약식에 S가 있었죠. C1 더하기 S가 있었죠. 이걸 여기다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일기 예산제약식을 다시 쓰면 자, C1 더하기 C2-Y2 더하기 T2 나누기 1 플러스 R 더하기 A0 더하기 Y1 빼기 T1이죠. 이런 관계입니다.
가지고 이걸 둘로 나눠놔요. 또 이걸 양쪽으로 나눠놓습니다. 요걸 갖다가 요걸 나눠야 돼요. 요걸 나눠가지고 1 플러스 r분의 자 C2 요거 빼요. 요거 따로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따로 뺍니다. 요 뒤에 걸 또 따로 빼가지고 계산합니다. 이건 따로 빼가지고 계산한 거죠.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나눠가지고 자 먼저 이 앞에 거 C 더하기 C1 더하기 앞에 거 C1에다가 뭐요? 여기 왼쪽에 있는 녹색으로 쌓여있는 1 플러스 r분의 C2가 있죠. 이겁니다. C1 더하기 1 플러스 r분의 C2 더하기 이제 이건 오른쪽으로 다 간 겁니다. 보라색은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A0 더하기 Y-T1을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했죠. 여기까지 묶은 다음에 더하기 뭐요? 보라색 1 플러스 r분의 Y2 마이너스 T2가 되겠죠. 이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해서 이게 바로 뭐냐? 왼쪽에 있는 건 C1 더하기 1 플러스 r분의 C2는 평생 소비의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평생 소비. 여기는 평생 소비인데 기간이 둘밖에 없잖아요. 기간이 C1과 C2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 소비의 현재 가치입니다. C1은 현재니까 1기니까 그대로 두고 2기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 구하려면 1 플러스 r로 나눠야죠. C2는 1 플러스 r로 나눠야만 현재 가치가 되는 것이죠. 평생 소비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오른쪽은 A1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에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뺀 나머지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2기의 소득이 있는데 2기의 소득에서는 또 뭐예요? 현재 가치 구해야 되는 거니까 1 플러스를 나누는 거죠. 이것이 다 해서 뭐예요? 결국 평생 부의 현재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평생 부의 현재 가치와 같다. 이거예요. 평생 소비의 현재 가치가 평생 부의 현재 가치와 같다. 자, 프레젠트 밸류입니다. 현재 가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소비자의 평생 예산 제약식은 뭐냐? 자, 좀 전에 봤던 왼쪽 항이 있습니다. 왼쪽 항에 있었던 것이 C1 더하기 C2 나누기 1 플러스 R이죠. 이거 바로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고. 자, 이로부터 이제 우리가 여기 현재 가치인데 이로부터 자, C2를 갖다 계산하는 거예요. C2를 갖다 계산합니다. C2를 갖다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R 곱하기 C1 더하기 PV 곱하기 1 플러스 R이 돼요. 예산제약식인데 이거 식입니다. 식. 우리가 가로축이 뭐였죠? C1이었습니다. 세로축이 뭐예요? C2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 무차별 곡선을 갖다 그린 같은 공간에 표시하기 위해서 C2를 중심으로 정리한 거예요. 정리하니까 직선이 나옵니다. 1차 함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R 곱하기 C1은 기울기죠.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R은 기울기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PV 곱하기 1 플러스 R은 절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로축의 절편이 되는 게 바로 PV 이거죠. 절편. 이렇게 나옵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 가로축의 절편 PV가 됩니다. 물론 이제 PV에 현재 가치 구할 때 1 플러스를 R로 나눠줬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2기 두 번째 기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1 플러스 R을 갖다 곱해줘야 되는 것이죠. 엄밀하게는 가로축 절편을 갖다가 이거 다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 PV만 써도 되고 그랬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평생 예산 제약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무차별 곡선 도출했지요. 평생 예산 제약식 도출했습니다. 그럼 이제 균형점 파악할 수 있죠. 평생 예산 제약식을 그린 것입니다. 평생 예산 제약식 해가지고 가로축은 C1, 세로축은 C2입니다. C2. 자, 절편이 얼마예요? 세로축의 절편은 PV 곱하기 1 플러스 R이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바로 요게 기울기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기울기예요. 그래서 이게 초기 부존점인데 자, 최초에 주어진 점이에요. 인다우먼트. 최초에 주어진 점 해가지고 인다우먼트. 요거는 2기 소득 빼기 2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가로축에 나와 있는 이거는 뭐예요? 두 가지를 배합한 거예요. 두 가지를 배합했어요. 그래서 1기에는 A 플러스 Y1 마이너스 Y T1 1기에는 요거. 그 다음에 2기에 주어진 것은 뭐예요? 2기에 주어진 게 Y2 마이너스 T2죠. 그래서 요것이 결합된 배합점 2가 바로 최초에 주어진 점, 초기 부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Initial Endowment예요. 초기 부존점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소비자의 평생 예산 제약식을 도출합니다. 평생 예산 제약식. 근데 여기서 평생 예산 제약식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초기 부전점은 아까 2였습니다. 2인데 이 윗부분 예산 제약식에서 윗부분은 바로 뭐냐? 저축자입니다. 저축자. 근데 현재 가치가 세금 뺀 가처분 소득보다 크단 말이에요. 가처분 소득보다 크다. 현재 가치가. 그 저축하는 거고. 당연히 아랫부분은 뭐예요? 아랫부분은 차입자가 되는 겁니다. 아랫부분이 차입자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윗부분은 y-t2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보다 크단 말이에요. 가처분 소득보다 크다. 저축하는 거죠. 남는 거는. 소비하고 남는 건 저축하는 것이고. 아랫부분은 그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차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부전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윗부분은 저축자, 아랫부분은 차입자입니다. 요 C2는 아까 나왔던 식이고요. 저축자 춤을 추네. 차입자도 춤을 추고. 잘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겠죠. 그쵸? 그럼 이제 평생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소비 선택을 찾아야 합니다. 평생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산 제약식은 주어졌고 그대로 주어진 대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차별 곡선 그린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 초기 부전점을 2라고 합시다. 초기 부전점을 2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y2고 요거는 a 더하기 y1이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u1이에요. 효용함수 u1. 여기서 접하는 거죠. 여기서 접합니다. 접하는 것이고 이때 A점에서 기울기가 뭐예요? A점에서 기울기는 MRS, C1, C2죠. 근데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는 아까 식에서 나왔었죠. 1 플러스 R입니다. 기울기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1 플러스 R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개의 기울기가 같잖아요. 접하는 점이니까 기울기가 같고 따라서 기울기 한계 대체율은 1 플러스 R이 된다. 그랬을 때 이때여서 초기 부전점이 2인데 균형점이 A란 말이에요. A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냐? A니까 아래에 있는 부분은 차입자라고 그랬죠. 차입자. 그래서 일기의 차입액이 바로 요만큼이에요. 소비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소비는 이만큼인데 처음에 주어진 소득은 A0하고 Y1만큼 주어졌단 말이에요. 일기의 소득 Y1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 소득 A0 두 개 더한 것만큼 소득인데 소비는 C1이란 말이에요. 그럼 차이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차이만큼 차입해야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기 차입액이 되는 것입니다. 일기 차입한 다음에 2기의 상환액은 여기서 C2하고 Y2의 차이만큼이죠. C2하고 Y2의 차이만큼을 갖다가 2기에 상환하는 금액이다 하는 겁니다. 2기 상환액 된다. 그래서 기간 간 소비 선택의 최적 조건은 뭐냐? 무차별 곡선의 한계 대체율 MRS C1, C2가 뭐예요? 1 플러스 R과 같다는 겁니다. 기울기와 같다. 그러니까 접하는 점 아니에요. 접하는 점이니까 당연히 한계 대체율하고 예산 제약선의 뭐예요?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계 대체율이 더 크다면 한계 대체율이 더 크다고 하면 현재 소비 한 단위 증가했다는 한계 편익이 한계 기회비용보다 큰 겁니다. 한계 기회비용보다 큰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편익이 더 크다고 하면 소비를 늘려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한계 대체율이 더 큰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소비를 갖다 늘려야 효용이 증가합니다. 현재 소비를 늘려야 효용이 증가한다. 반대는 반대죠. 당연히. 이런 경우라면 한계 편익이 한계 기회비용보다 작다. 이럴 때는 한계 소비를 줄여야만 효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늘려야 되는 것이고. 자, 균형 조건을 가지고 이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최적 소비 선택입니다.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 최적 소비 선택 해가지고 이제 먼저 저축자 입장입니다.
윗부분이 저축자고 아랫부분이 차입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에 예산 제약선하고 그 다음에 A0점에서 A0점이 있고 그 다음에 효용함수는 U0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R이 상승한 거예요. R이 상승하면 기울기 1 플러스 R이 커지겠죠. 기울기 1 플러스 R이 커질 테니까는 뭐예요?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 예산 제약식이 이동한 거예요.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 예산 제약식이 이동한 겁니다. 보라색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보라색으로 이동하니까 전보다 더 높은 만족을 주는 전보다 더 높은 만족을 주는 무차별곡선에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높은 효용을 얻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한 무차별곡선이 더 높은 수준의 효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한 결과 최적 소비 선택이 달라진 겁니다. 저축자의 경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자율이 상승해가지고 지금 일기 소비도 증가했고 A0에서 A1까지 해가지고 일기 소비도 증가했고 이기 소비도 증가했죠. 이기 소비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효용이 더 커진 거 아니에요. 당연히 1기와 2기 모두 소비의 효용이 커졌으니까는 더 높은 수준의 만족을 얻는 균형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 것도 아시죠?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가격 효과를 분해하면 가격 효과를 갖다 분해해가지고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를 구분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가격이 이자율인데 가격이 변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를 갖다 나누려면 그림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원래 이거 분석할 때는 이 보라색의 예산 제약선이 있죠. 보라색의 예산 제약선을 고스란히 평행 이동시켜요. 이걸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파란색의 U0에 접하도록 평행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U0에 접하도록 평행 이동하게 되면 그 평행 이동을 통해서 소비가 바뀌는 게 바로 소득 효과죠. 그럼 전체 효과 중에서 소득 효과를 빼면 나머지가 대체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갖다가 이동시켜가지고 따져보면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그래프를 제가 마음대로 그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그림 있는 것 같고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학의 가장 취약점이 그래프를 갖다 그려야 되는데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래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죠. 그릴 수 없어서 참 유감입니다. 여기서 먼저 소득 효과입니다. 소득 효과는 뭐냐 하면 이자 수익이 증가합니다.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입니다. 원인은 이럴 때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최적 소비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소득 효과는 이자 수익이 증가하니까 현재나 미래나 모두 소비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 C1, C2 모두 증가합니다. 이자 수익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C1, C2 모두 증가한다. 물론 여기서 현재 소비나 미래 소비 모두 정상제라고 가정합니다. 당연히 소비가 정상제지 그럼 그렇죠. 그래도 이런 모형 가지고 설명할 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기간간 대체 효과는 어떠냐? 기간간 대체 효과. 여기서 지금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결국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상승한 거죠.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말은 곧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상승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현재 소비는 줄여야 되겠죠. 대신 미래 소비를 늘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하게 되면 더 큰 만족을 얻잖아요. 대체 효과는 C1은 줄이고 C2를 늘리는 겁니다. 소득 효과는 C1, C2 모두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저축자의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요 행동을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엔 차입자 입장입니다. 차입자 입장 해가지고 아랫부분에서 이루어지죠. 아랫부분에서 차입자 입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산 제약식이 있고요. C1, 이건 가로치기 C1 또 Y1 또 C2, Y2 다 갖다 여기다 표시합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예산 제약식이고 아랫부분이니까 A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 거예요.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으니까 실질 이자율이 상승해가지고 여기 있는 예산선, 까만색으로 표시된 예산선 있죠. 요게 옮겨간 거예요. 요게 옮겨가가지고 요 V 프라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옮겨갔어요. 요 점도 옮겨갔죠. PV에서 PV 프라임으로 옮겨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R이 상승했으니까는 마찬가지로 요 점도 PV 프라임 곱하기 1 플러스 R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이자율이 R에서 R 프라임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 A점에서 B점으로 오게 되는 거죠. 차입자 입장에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자율 상승의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를 따져봐야 돼요. 이런 경우에도 이걸 따지는 방법은 지금 보라색 선을 갖다가 보라색 선을 I1에 접하도록 그대로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평행 이동하게 갖고 I1에 접하게 한 다음에 효과를 갖다 둘로 분해하는 겁니다. 분해해가지고 소득 효과를 분해해내면 나머지가 다 뭐예요? 대체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럼 차입자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차입자는 반대죠.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했다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이자 비용이 증가한 거 아니에요. 이자 비용이 증가했다고 하면 당연히 차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C1, C2 모두 감소시켜야죠. 반면에 기간 간 대체 효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상승한 거예요.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상승해가지고 C1을 줄이고 현재 소비를 줄이고 대신 C2를 갖다 늘려야만 당연히 이득이죠.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그래서 기간 간 대체 효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어빙 피셔의 기간 간 소비 선택 모형입니다. 기간 간 소비 선택 모형. 언젠가 또 마주칠 거예요. 지금 잘 봐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봤고 또 한 가지 이제 현재 소득이 증가한다. 만약에 현재 소득이 증가할 때 최적 소비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도 자, 보셔야 됩니다. 현재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뭐예요? 예산선은 고스란히 평행 이동하겠죠. 현재 소득이 증가하니까 예산선은 고스란히 평행 이동합니다. 가지고 지금 PV 곱하기 1 플러스 R에서 PV 프라임 곱하기 1 플러스 R 프라임. 여기도 마찬가지로 PV에서 PV 프라임으로 가로축의 절편 옮겨갔습니다. 기울기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R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자율 R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산선의 기울기는 변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옮겨감으로써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간 겁니다. A점에서 B점으로 옮겨갔다.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현재 소득이 증가한 겁니다. 현재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기 부존점이 2에서 2'으로 옮겨간 거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옮겨간 것으로. 초기 부존점이 이렇게 옮겨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소득 증가인데 현재 소득의 증가. 현재 소득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 부존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결국 뭐예요? 균형점이 최적 소비점이 A에서 B로 옮겨간 거죠. B로 옮겨갔다. 그러면 현재 소득 증가분은 현재 소득의 증가분은 2하고 2'만큼이에요. 2하고 2'만큼인데 현재 소비 증가분은 그거보다 작지요. A에서 B로 간 거니까. 그래서 현재 소득 증가분은 2', 현재 소비 증가분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만큼이 현재 소비 증가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비 증가분이 더 작잖아요. 그렇죠? 작다. 그래갖고 여기서 현재 소득 증가분보다 현재 소비 증가분이 작아진다. 지금 현재 소득이 증가한 겁니다. 소득이 증가했는데 당연히 소득 증가분에 비하면 현재 소비 증가분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T1은 0이고 델타 T1이 0이고 따라서 이제 델타 S는 0보다 크다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미래 소득의 증가와 최적 소비 선택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A점에 있는데 미래 소득이 증가하면 초기 부존점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초기 부존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동하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소득이 증가할 때는 그냥 예산선 자체가 우치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Y2만큼 예산선 자체가 우측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A에서 B점으로 최적 소비점이 생겨나죠. 그럼 이때 미래소득의 증가분이 델타 Y2인데 미래소득의 증가분 델타 Y2는 얼마만큼이냐. 여기서 요만큼이에요. 2하고 2' 사이입니다. 2하고 미래소득이니까 왼쪽에 미래소득이니까 2하고 2'만큼의 차이입니다. 이게. 그러면 미래소비 증가분은 어떠냐. 미래소비 증가분은 당연히 뭐예요. A하고 B 차이 아니에요. A하고 B 차이 요만큼이 미래소비 증가분이에요. 미래소비 증가분이고 반면에 미래소득 증가분은 얼마? 요 높이에요. 요 높이가 미래소득 증가분.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미래소득 증가분이 소비 증가분보다 더 큰 거죠. 미래소득 증가분보다 소비 증가분은 더 작다. 이거죠. 자, 미래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델타 C1은 0보다 크고 따라서 델타 S는 0보다 작은 거죠. 자, 이제 모형은 다 봤고요. 결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현재 또는 미래 소득이 C1, C2입니다. Y1 또 Y2죠. Y1, Y2. 그래서 현재 또는 미래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면 현재 및 미래 소비의 고른 증가, 현재 및 미래 소비의 고른 증가를 위해서 저축 또는 차입이 증가합니다.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요. 현재 또는 미래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현재와 미래 소비의 고른 증가를 위해서 저축 또는 차입이 증가한다. 그런데 현재와 미래 소득이 모두 영구적으로 증가한다면 당연히 저축 또는 차입의 증가 없이 저축이나 차입의 증가 없이 기간 소비를 고르게 할 수 있죠.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소득이 증가한다. 그럼 당연히 저축이나 차입 증가 없이 기간 소비를 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득의 영구적 증가에 대한 한계 소비 성향이 일시적 증가에 대한 한계 소비 성향보다 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결론의 하나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지만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 본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영구적 증가에 대한 한계 소비 성향이 일시적 증가에 대한 한계 소비 성향보다 크다. 아까 얘기했었죠. 제일 먼저 슬라이드에서 이런 경우에는 MPC가 1에 가깝다고 그랬죠. 1에 가깝다고 했고 뒤의 경우에는 MPC가 0에 가깝다고 그랬죠. 그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간 고른 소비가 중요해요. 기간간 고른 소비를 목적으로 매 기마다 평생 부의 일정 부분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평생의 부의 일정 부분을 매 기에 소비한다. 그래야만 고른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간간 고른 소비가. 그래서 결국 맨 앞에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했다는 게 이걸 증명한다고 했던 거예요. 현재 소비는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입니다. 현재 소비는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 또 평생 부의 증가함수입니다. 이게 바로 피셔의 기간간 소비 선택 모형의 결론입니다. 현재의 소비는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고 평생 부의 증가함수다. 그래서 결국 현재 소비 C1은 R의 함수고 R의 감소함수고 PV의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PV 값하고 PV하고 그 다음에 C1R 그 다음에 C1 PV 해가지고 제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현재 소비에 대한 이자율 변화의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걸로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것으로 가정하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수의 미시적 기초 관련해 가지고 요게 중요한 하나의 결론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의 결론이니까 확인하시고. 근데 이제 분석 툴이 뒤에 와서도 계속 써먹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는 거예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관계를 갖다가 어차피 무차별 곡선 모형 가지고 하는 건데 가로축은 C1, 세로축은 C2 해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차별 곡선 모형이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뒤에 저축함수하고 나오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